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TV와 한국유일중국어 일간지 아주일보가 공동으로 한중일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풍수화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아주일보 기자 정다윤이라고 합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아주일보 대표님, 양규현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풍수화 시리즈에 대해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풍수화 시리즈는 바람의 나라 한국, 물의 나라 중국, 불의 나라 일본을 가리키는데 한중일 하면 동양에서 대표적으로 또 세 나라의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반면에 여러 가지 갈등도 둘러싸여 있는데 저희 풍수화 시리즈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대항하며 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 풍수화 시리즈는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부문은 이슈 부문으로 시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어떻게 되는지. 예, 중국의 이번 주 이슈는 단연코 지급 준비율이죠. 0.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중국 경제에 있어서 1,500억 달러, 약 한화로 172조 원의 유동성이 투입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경제방송의 CNBC 등에 따르면 지준율 인하로 중국은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를 호전시키고 주식시장의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항공, 우주와 국방, IT, 미디어 등 유동성에 민감한 첨단 분야의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네.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에도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민은행 조치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예상치 못한 지준율이라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 아니냐. 일단 중국 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서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저효과가 작용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생산 지표 등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중국이 예상 밖으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 파장에 지금 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눈여겨보고 있는데 일단 미국 금융시장은 최대 경쟁국인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 의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석에 있어서는 위험 신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건데 일단은 중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좀 더 지준율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반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3층 호텔이 붕괴가 됐습니다. 12일 날 3시 33분경에 중국 장쑤성 수저우시 우장구에 있는 상업지역에서 스지카이유안이라는 호텔이 붕괴가 돼서 8명이 숨지고 지금 20명이 사상자를 냈는데 소방당국은 당시 호텔 안에 23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 중 14명을 구조했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남은 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구조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저희 이슈 부문으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풍수화 시리즈 부문으로는 마오쩌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중국인 이야기 중에 마오쩌둥 사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 보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큰 인물이기 때문에 또 큰 인물은 항상 큰 인물 뒤에는 또 큰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병력을 거느린 게릴라 부대의 지도자가 수백만 대군, 수백 명에서 수백만 대군을 거느린 정적을 격파하고 중국 대륙을
손에 넣었다는 뛰어난 명장이라는 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집권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실책이 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도 부인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인들 수천만이 또 사망을 했고 그렇지만 또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1970년대 말 크메르의 루즈 정권, 캄보디아의 폴보트, 조선 노동당의 김일성 등과 더불어 냉전 시대에 이제 공산주의 독재자라는 얘기를 들었던 평가를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류에서 천하를 차지할 수는 있으나 만류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중국의 격언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몸소 실천한 사람이다 하는 평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평가도 있어서 네.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도 있지만 극단적인 평가도 있어서 이게 좀 지금 현재도 그 평가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형인 분입니다. 네. 공산주의 정치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 정치가 유명한 정치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념과 진영에 관계없이 마오쩌둥은 권력의 흐름 그 다음에 대중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는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대중을 또 확 끌어잡는 카리스마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뛰어난 그 문장력은 어떤 소설가나 문필가에 대해서 손색이 없다는 것은 계속 마오쩌둥 평에 있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미사같이 따라다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게릴라 전술의 완성한 군인이고 중국 대륙 통일을 위협한 정치 지도자, 농민을 혁명의 주력으로 내세운 중국식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동시에 뛰어난 문장력을 또 나옵니다. 자랑하는 저술가이자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오주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마오주의 사상. 네. 예. 근데 마오쩌둥은 사회주의고 도시의 노동자가 아닌 농민을 혁명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특유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농민의 막시즘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러나 현재 사회주의 세력이 전반적으로 퇴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명 요즘 말로 듣보잡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제3세계 혁명가들에게 빛나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한 대로 대개 노동자, 네. 도시 중심의 혁명을 이뤘는데 농촌, 농민을 대상으로 게릴라전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해서 제3세계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그런 뜻이군요. 예,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럼 마오이즘의 뿌리라고 해서 예. 마오쩌둥 사상은 스스로는 묘묘변증법 토대로 하나 개관적인 현실보다 주관적 의지가 강조가 됐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대개 공산주의면 소련의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를 되게 생각하는데 마오쩌둥은 마르크스주의보다는 중국의 전통 사상에 더 영향이 컸다. 특히 19세기에서 20세기에 초에 중국 철학자들, 대가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그 대가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래서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에 더 영향이 큰 마르크스주의보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무정부주의자다. 그래서 실제로 훗날 대약진 운동을 보면은 대약진 운동에서 인민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봤을 때 거기를 보면 아나코 콜렉티비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정부 집단주의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마르크스주의보다는 중국의 전통 사상을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인 사상가다고 보면 됩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혁명 이론
러시아 레닌주의와 어떤 면에서 다른가에 대해서 그렇죠.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주의를 생각해 보면 러시아는 똑같이 러시아도 농업 국가였습니다. 근데 농업 국가인데 반해서 도시에 충분한 수의 노동자가 있었고 네. 또 정부 기관들이 다 도시에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도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생태계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레닌주의는 도시 노동자 계급을 통해서 혁명을 주체로 삼았는데 중국은 러시아보다 더 농업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국가인데 노동자가 도시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미비했고 그다음에 아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기관들도 도시보다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적용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기는 사실상 중국에서는 레닌 혁명을 가지고 가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1차 국공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에서 갖고 붕괴 후에 러시아에서 공부한 유학자들 중심으로서 이런 혁명을 한번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네. 근데 실패를 했어요. 왜? 조금 전에 지적대로 러시아 생태하고 중국 생태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네. 실패를 해서 결국은 중국 공산당 당권이 자연스럽게 마오쩌둥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은 소련 혁명 이론 대신에 중국 고유의 농민 반란, 역사를 주목해서 농민을 사회주의 혁명 주체로 삼았기 때문에 그 전략을 가지고 해서 사실상 중국을 장악하는 거죠. 예, 도시를 직접 봉기 대상보다는 농촌 지역에 세력을 넓힌 다음에 농촌 지역에서 세력을 확보해서 그 세력을 가지고 도시를 포위해서 오는 전법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로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군사 이론도 있잖아요. 군사 이론에 그러니까 이제 대해서도 군사 이론을 봤을 때 이제 장제스하고 이제 마오쩌둥을 봐야 되는데 네. 장제스는 정형화된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네. 장교 출신인데 마오쩌둥은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군사학적으로는. 네. 그래서 마오쩌둥은 그동안 전쟁과 국공합작 그다음에 국민당과 전투 항일 전투 한 번도 총을 들고 사진 찍을 게 없어요. 그 총을 들고 어떤 전투를 한 게 없고 항상 전략 전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릴라, 빠치산 활동을 실전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 전략가라고 보여서 장제스와 마오쩌둥 그런 차이가 있고 마오쩌둥의 군사이론은 중국의 고대 병법과 클라우제비츠라고 전쟁론입니다. 고대 병법과 전쟁론을 가지고 결합한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은 일단 자기가 자신의 역량이 뒤떨어질 때는 중심보다는 주변, 아까 말했잖아요. 도시보다는 농촌을 중심으로 한 다음에 주변에서 힘을 길러서 중심으로 오고 그리고 본인이 또 역량이 떨어질 때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하고 세력을 키운 다음에 어느 정도 힘이 모아지고 그 중심 세력의 힘이 약해질 때 그 자기 힘을 모아서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 중심 세력을 때려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중심을 치는 그 이론, 그게 이제 군사 이론입니다. 자신이 역량이 떨어질 때는 적의 주력과 절대로 대치를 안 해. 네. 그 다음에 피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병력을 최대한 집중시켜서 적을 섬멸하는. 그게 이제 마오쩌둥의 군사 이론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마오주의, 마오이즘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팔과 인도에서도 마오주의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예.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좀 군사 이론에서 네. 빼먹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혁명, 대약진 운동, 문화혁명, 이게 뭔가 간단합니다. 이게 간단히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민의 무제한적인 동원이 기술과 자본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대약진 운동입니다. 네. 근데 인민이 많이 모였다고 무한적인 동원이 된다고 해서 자본과 기술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일부 반동 주자파만 그냥 억압하고 때려잡으면 인민들이 올바로 간다는 프롤레타리아 신문화를 설립하려고 했던 게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중국 국민, 인민이 사망을 했던 거고. 여기서 이제 마오쩌둥의 군사이론은 이제 정치론과 약간 다르면서도 지금까지 연구를 대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사실상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월마트하고 애플이 바로 마오쩌둥 이론을 경영면에서 제대로 응용했다는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님이 말한 대로 네팔과 인도는 그럼 마오주의를 어떻게 했느냐. 아까 제3세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농촌 중심의 혁명 전략을 세운 그 사상은 아직도 많은 추종자들을 이끌고 있어요. 2012년에 마오주의를 자처했던 게릴라가 남미와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성행을 또 있었습니다. 2000년. 그게 불과 10년도 안 됐습니다. 특히 네팔에서 이들이 게릴라전으로 인해서 결국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세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좀 다릅니다. 인도는 마오주의자들이 정부의 전투를 벌였어요. 근데 마오주의자들이 인도 온 전 지역에서 넓게 상계해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의 또 군사력이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갖고 항상 그 게릴라전을 해서 힘을 모아서 중앙정 도시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오는 거 있는 거야. 계속 농촌에서만 꿈을 하고 있고. 그래갖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또 정부에서도 그 게릴라들을 다 섬멸을 못 시켜. 하지만 이제 또 이 마오이스트들이 지방에서 이제 경찰하고 싸우고 또 버거워. 근데 다 정부군까지 오니까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나오지를 못해, 계속. 근데 또, 그러니까 이제 마오주의로 하면 이제 도시까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갖고 결국은 오지에서 교전하거나 도시에서 테러를 저지르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다가 끝내는 목표를 못 이루었죠. 네. 인도에서는.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 사회자님이. 네, 마지막으로. 네. 누구나 과오가 있기 마련인데 마오쩌둥의 평전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오쩌둥은 서구에서는 무능하고 부패한 독재자 장제스를 대신할 활력 넘치고 개혁적인 농촌 민주주의자 이미지를 확보했습니다. 사실. 근데 마오쩌둥이 사실은 공포의 정치와 항일전쟁, 태엽 등이 모두 은폐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슬금슬금 드러나면서 그 다음에 또 한때 70년대 주구장막을 거두기 전에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일부 평했던 부분이 좋게 평가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게 조금 오판이었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평가가 이제 엇갈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개석 비록을 내놓은 장제스 그런 쌍케이 신문에서 내놓은 걸 보면 못된 비록을 보면 현재는 절판이 돼서 여러분들 찾아보기는 어렵겠지만 중앙인민공화국의 내부의 암투와 궁정 정치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읽어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장융이라고 중국 사람입니다. 장융이라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은 마오쩌둥은 거짓말쟁이고 마약왕이고 무자비한 악당으로 묘사했어요. 이 책은. 이제
마오쩌둥의 모든 좋은 평가는 하나도 없고 반박을 하고 전부 나쁜 걸로만 일색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문화대혁명 이후에 직후에 영국으로 망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장룡이 쓴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있고 이제 그러면 우리 국내는 어떤 책이 있냐면 최근의 책으로 보면 한국 미디어 오늘이 2012년 10월에 쓴 책이 있습니다. 중국지 상학원이 있는데 원로 언론인 현희섭 언론이 연재를 해서 쓴 글이에요. 근데 삼국지와 삼국지 연이 나관중의 삼국지 연이와 좀 비슷합니다. 독자들이 읽기 쉽게 실제 역사를 각색해 놓았고 마오의 모습은 상권에서는 영웅적이 불굴의 혁명가로 상권에서는 잘 써놨습니다. 근데 학권에서는 또 무지막지한 폭군으로 왜 그러냐면 중국에 편향되고 편집된 공식 자료가 거기에 의지해서 쓰다 보니까 미화 부분도 많고 또 일방적으로 또 나쁜 게 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객관적인 연구와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평하는 쪽에서는 마오쩌둥은 체제와 악독함에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최후의 몫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고 펠리스 뱀호 같은 비판적인 학자들 경우는 장윤이 쓴 책에서와 같이 마오의 수준을 그렇게 좀 낮게 평가해 놨다고 있어서 어쨌든 마오란 인물 자체가 중국 근현대사의 거대한 역사적 무대에 남긴 종적을 봤을 때 엄청나게 큰 만큼 비판적이거나 호의적으로 관점이 엇갈리고 있어서 연구는 지속적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학문적 흐름은 마오쩌둥이 건설한 체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다른 어떤 단절된 그 시대가 끝난 역사에 평가하듯이 하기는 그렇죠. 지금은 좀 빠르다. 그 일부에서는 보면은 마오쩌둥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뒤늦게 밝혀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과연 진짜로 한국전쟁 참전이 후회를 했는가 그런 부분은 지금도 마오쩌둥이 건설한 체제가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타부타 단정짓기는 좀 빠르다. 그 뒤에 보면은 아까도 문장가로서 보면은 5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그에 져서는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면 성경 판매 추정량과 맞먹는다. 최소 판매 추정량만 따지면 총 14억 5천만 부. 성경이 25억만 부 수라고 한다면은 굉장한 거죠. 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키가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마오쩌둥이 180이고 류사오치가 180이고 마오쩌둥이 183이라고 좀 더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20세기 초반 중국 남부 쪽 아닙니까? 네. 남부인의 평균이 160 초반이라고 봤을 때 180은 좀 너무 크다. 183은 172 정도 설이 있는데 아마 그게 맞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1945년도에 170인 장제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네. 사진이 비슷한 키가 나왔기 때문에 172가 맞지 않느냐. 이런 뒷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풍수화 시리즈로 2가지 이슈 그리고 마오쩌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다음 시리즈에서도 이와 같은 이슈들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